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법 총칙 그 강의가요. 상인입니다. 기출문제부터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보면은 우리가 25년도인데 11년도부터 좀 보면은요. 상인 자격의 취득 상실 이렇게 나왔고 상인과 상인 자격 이런 식으로 나오죠. 비교적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에서는 최근에 자세히 그 시험의 빈출 영역은 아닙니다. 빈출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꼭 우리가 챙기고 들어가야 될 영역인데 25년도에 상인과 상행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세 문항이 나왔어요. 상인이. 그래서 상행위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26년도에 나올 확률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상인 전반적인 내용 그죠? 4조부터 9조까지 조문 내용하고 취득과 상실,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같이 섞어서 나오는데 취득과 상실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상인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해보면요. 상인은 이제 제4조부터 나옵니다. 제4조에 이제 당연상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당연상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19년도에도 나왔지만 자기 명의로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46조 빼놓고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조문에서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이래 놓으니까 그대로 주문대로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문제를 뽑는데 그때 상행위가 기본적인 상행이냐 준상행이냐, 절대적 상행이냐, 일방적 상행이냐, 상대적 상행이냐, 쌍방적 상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대로 나오면. 자기 명의로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히 상인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 상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개념 법학이기 때문에 상법전을 중심으로 한 개념 법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이 나옵니다. 당연상인, 사조는 당연상인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상인이라 한다 그래도 틀리죠. 당연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기 명의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기 명의는 이제 상인이 상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거래상 법률관계 상행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상거래상 법률관계의 기속주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것을 자기명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상 법률관계의 기숙주체, 상거래상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되는 것, 이것을 자기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상법 부가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강청에 대한 신고 명의인이나 납세 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이제 판례 입장이기도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남편이 그 등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남편 명의로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세금 등등이 이제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세금 등등을 내긴 하지만 상거래를 하면서는 부인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죠? 부인 명의로 부인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된다 그러면 행정관청 신고는 남편이지만 그럼 남편이 상인이냐 부인이 상인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인이 상인이다. 그죠? 납세 명의인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상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명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률, 상거래상 법률 관계의 기속 주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상행이라고 할 때 자기 그 당연상인을 정하는 경우에 상행위는 46조의 22가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46조의 22가지 행위를 하는 자, 그죠? 46조의 22가지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라고 하는 거니까 영업으로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상행위라고 하는데 22가지. 그럼 22가지만 가지고 상인 자격을 정하니까 이제 5조에서는 의제 상인을 정하는 거죠. 22가지 이외에 그저 일정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도 그러면 상인으로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의례상인이에요. 이제 22가지 조그만 어떤 얼마 범위가 적은 어떤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의례상인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22가지를 기본 그 영업으로 하는 자, 이걸 이제 영업으로 하는 걸 기본적 상행위라 하고 그거를 영업으로 그 하는 자, 22가지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이제 당연히 상인으로 한다가 이제 4조가 얘기하는 것이고 22가지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보면요. 판례는 이제 영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영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시험에서는 뭡니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26년도에도 꼭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리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계속적인 의도가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대외적인 인식이라는 건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죠? 계속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속적인 의도로 그죠?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 처음에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도 계속적인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한 목적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 일정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 기업이 이제 우리가 상법에 설명을 할 때, 그죠? 상법을 이제 설명을 할때 형식적인 상법은 이제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을 의미하는 상법전을 의미한다. 모든 법전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맹글어지니까 형식적인 법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론적인 어떤 부분인데 그때 기업은 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널리 퍼져 있는 기업의 개념, 그죠? 어떤 것으로 단일화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쓰는 기업의 개념이 아니고 영업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상인이. 일정한 계획이라는 건 영리를 남기겠다는 의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의도로 영리 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그 상법에 있어서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라고 할 때 기업은 우리가 영업과 비슷한 의미로 쓰고 그다음에 잊어버리자. 왜냐하면 기업을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기업이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하고 마음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혼선을 빚지 말고 그 상법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업도 이거잖아요. 그죠? 영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인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가지고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잖아요. 그럼 기업하고 영업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기업을 좀 더 큰 개념이고 영업을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상인이 뭐냐 그러면 영업이나 기업의 주체가 권리금의 주체가 된다는 거. 주체가 상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에 한 경우에 이제 영리 의도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영리 의도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 상인의 영리 의도는 그냥 돈을 남기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되는데 회사의 경우는 영리 의도는 돈을 남기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그 영리 의도가 뭐예요? 이익을 분배하는 의도다. 이익 분배까지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회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쭉 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런 설명들이 그죠? 영리 의도가 있어야 되고 계속적인 의도가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상행위는 22가지를 그죠? 22가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판례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뭐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는데 판례 입장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3년도에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이제 자격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는 자 했으니까 22가지의 기본적인 상행위 독자적인 내용으로 시험에 출제는 많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는 출제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 대리는 당연상인이다. 제조, 가공, 수선에 관한 행위인 46조의 3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46조에 이제 22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호로 나눠지죠. 그래서 제3호에서 제조하고 수선에 관한 행위니까 미성년자가 그저 그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이제 권리 능력자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도 우리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 이제 되는 건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죠?
법정 대리인 허락을 얻었을 때 이제 능력자가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인 자격은 취득하지만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때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는데 그럼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해주면 법정 대리인이 상인이냐 미성년자가 상인이냐? 라고 하면 미성년자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인은 미성년자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많이 나왔어요. 23년도에도 나왔지만 그전에도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미성년자가 상인이냐? 법정 대리인이 상인이냐? 그럼 법정 대리인 상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하면 이제 우리가 영업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하니까 상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소수의 분들도 있겠지만 미성년자가 상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여기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상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상인자의 취득과 상실에서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어떤 다시 한번 더 공부해보는 거고요. 46조의 22가지 행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서 외워야 돼요.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건 3호에 해당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출판에 관한 행위, 그럼 요건 이제 6호인데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당연상인입니다. 46조의 6호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상인이다. 의제상인이가 틀리는 거죠. 22가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상행위로 안 나오고 당연상인으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우리 공부를 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다 외우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를 영업하는 자 12호에 보면은 사진 보면은 우리가 그 위탁 매매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 이렇게 해서 12호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01호에 보면은 이제 위탁 매매인 개념이 나와요. 그럼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 매매인이다. 그럼 당연상인이죠. 의뢰상인이다. 틀렸다. 이제 조문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을 외워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득과 상실 요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2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46조의 22가지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기본적 상행위 외워둬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되겁니다. 26년도에도 46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문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조문. 이론을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자, 당연상인을 한번 살펴봤고요. 의제상인입니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기본적 상인을 하지 아니하도 상인으로 본다. 여기서는 이제 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조문을 그대로 내는 분들도 있어요.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사조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요 상행위의 의미는 우리 기본적 상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문으로 나왔을 때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행위가 그럼 뭐냐? 기본적 상행위냐? 준상행위냐? 아니면 절대적 상행이냐 상대적 상행이냐 쌍방적 상행이냐 일방적 상행이 모르잖아요. 기본적 상행이 되는 게 맞아야 돼요. 주문으로 나올 땐 기본적 상행이가 되는 거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기본적 상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걸로 하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도 안 걸리죠. 틀린 지문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상인의 설비가 있어요. 상인의 설비, 상인의 시설, 상인의 요소, 이렇게 다 설비, 시설, 요소는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설비, 인적 요소, 인적 시설 이렇게 하면 인적인 이제 상업 상인을 두는 거고, 물적인 설비, 물적인 시설, 물적인 요소, 이건 뭐냐면은 상업정보, 영업소를 두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소를 두는 게 상인적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자는 이 22가지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의제상인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있을 때, 그럼 설비가 상인적 방법의 설비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설명들이 나눠지긴 하는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니까 영업소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영업소를 갖추어서 그죠? 인적 물질 시설을 갖춰가지고 영리 활동을 하는 자, 영업을 하는 자는 기본적인 상행이, 그죠? 22가지 상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해가지고 뭐예요? 22가지로 이렇게 축소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22가지.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뭐 그냥 AI가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22가지로 한정된다면 너무 좁죠. 22가지 이외의 어떤 행위를 영리활동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보자 해가지고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인인 상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점포 기타 유산 설비는 영업소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고. 그죠? 다른 설명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상인을 하지 아니냐도 상인으로 본다. 이거는 자연인인 상인이고, 이걸 이제 설비를 갖춰야 되니까 설비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회사는 이제 우리가 그 169조의 이제 목적 범위에서 기본적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행위 이외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나오죠. 목적 범위에 의해서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로 나눠지고, 상사회사는 기본적인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이면서 뭐 당연상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사회사는 기본적인 상인의 영리활동, 준상인이죠. 준상인을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의제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당연상인 아니면 의제상인인데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인인데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도 상인으로 본다. 틀리는 거죠. 회사는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준상행위를 함으로써 그저 민사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상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리는 건데 그냥 맞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죠? 좀 잘못됐다. 다시 정리하면 점퍼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자연인인 상인, 기본적인 상인을 하지 않아도 설비 상인이라고 한다. 의제 상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회사는 기본적인 상인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준상인을 영업을 하더라도, 22가지 이외의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회사는 상인인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회사로서 의제 상인이다.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다.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적당히 나가지고 맞춰야 돼. 기본 회사는 상인을 하지 않아도 상인을 본다. 맞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보고 다른 게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틀리는 거 맞는 거죠. 자, 의제 상인 하시 한번 보면은요, 기본적 상인의 활동, 영리 활동을 이게 준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는 상인을 솔비 상인이라고 한다, 자인이. 그 다음 민사회사가 있다. 그래서 회사 형태를 갖춘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설비는 사실은 설비 시설 요소는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설비는 그냥 점포에 포함되는 설비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설비 상인이라고 하고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인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상인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상인을 둔다, 상업장구 영업소를 갖춘다. 이게 이제 상인적 방법이다. 그래서 영리활동을 한다. 시설, 설비 요소는 같은 의미다. 상인은 기본적인 상인을 의미하고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우리가 같은 개념입니다. 옛날에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런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도 많이 나. 가끔 가다 보면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본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해석상 같은 개념이니까 틀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민사에서는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상인으로 본다.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상인으로 본다. 이거 19년도에 맞게 했는데 틀린 지분인데 맞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행위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조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미성년자는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요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니까 취소하지 않을 때까지는 유효한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부여가 되는 걸 우리는 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행위는 할 수가 있다. 근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능력자가 돼서 우리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데 그냥 상법은 뭐냐? 등기해라. 요게 이제 우리가 그 6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데 등기해야 한다. 근데 25년도에 뭐라고 나왔어요?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쉽죠? 우리가 이제 조문을 외워야 되죠.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다. 그럼 이제 능력자는 권리 능력자가 있잖아요.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권리 능력자가 있고, 제한 능력자가 있고, 의사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위 능력 이렇게 해놓고 행위 무능력자가 있고 의사 무능력자, 이제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뒀었는데 행위 무능력자를 없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그러니까 좀 거슬린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 무능력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한정치산자가 있죠. 그럼 지금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를 없애버리고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꿨는데 뭐 내 개념 자체를 볼 때 언어 자체를 볼 때는 뭐 쓱 뭐 더 뭐 상쾌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피한정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우리가 금시산자를 뭐야 피성년 후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허락을 얻어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한정치산자를 없애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정 후견인을 우리가 과거의 경우는 행위 무능력자로 놓는데 정신지체아 나는 이제 자폐증 환자인데 이 정신지체아나 자폐증 환자가 특별한 경우에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능력이 있다, 의사 판별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일부는 좀 약해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한 능력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건 능력자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우리가 제한을 가하면 그때는 이제 제한 능력자다 이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피한정 후견이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이유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피성년자는 단적으로 19세 미만이면 우리가 단적으로 그냥 제한 능력자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우리가 한정 치산자로 놨는데 원칙적으로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허락 없이 영업할 수도 있어요. 허락과 상관없이 제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빼진 거죠. 등기해야 한다. 왜 피한정 후견인은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왜 능력자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정된 범위 내로 제한하면 이제 그 제한 능력자가 된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설명을 허더 영업을 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린 지분이라고 이제 됐잖아요. 그냥 그대로 조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영업을 법정 대리 허락을 되면 뭐가 돼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니까 유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영업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때 등기해라라고 하는 거죠. 살펴봤고요. 자, 3번까지 다 살펴봤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삼번 문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유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왜 유한 능력자가 되니까 영업행위 할 수 있다. 그때 등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6조고 25년대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7조입니다. 미성년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의 사와 합자회사만 있어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 1인 1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맹그러진 회사고, 그냥 한 명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다 무한책임사원이 없습니다. 다 유한책임사원이죠.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 허락을 얻어서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 그러면 무한책임 사원이 된과 동시에 능력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원작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본다. 뭐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제 조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무한책임 사원은 한 명의 회사와 합조회사만 있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없고 그다음 회사 채무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라고 해서 7조까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8조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법정 대리인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죠. 그럼 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이고 요게 이제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요게 뭐예요? 임의 대리인인데 상업사회는 모두 임의 대리인인데 수권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점원의 경우는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관주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권행위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지배인과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본인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수권행위를 하죠. 해서 대리권이 부여하면 대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되면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을 두는 거잖아. 영업행위를 대리해 주는 것 말이야. 대리해 준단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를 하죠.
상거래 행위를 하고 그런 법률 효과의 귀속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인한테 되는 거죠. 본인. 여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상대방이 있고 거래가 효과가 상대방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누구하고 생겨? 본인하고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하고 상대방에게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그 대리관계인데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뭐 좀 더 구분도 되지만 통상은 이제 우리가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한 그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그 법정 대리인 누구냐? 요 피만 빼면 되는 거죠. 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이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권자,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대리인이 이제 우리가 허락 얻지 않고 우리가 영업을 상인이 되고 나면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해 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허락을 얻어서 혼자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영업을 하는 때는 등기해라. 라고 하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틀리는 거죠. 등기해라.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선의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악의지점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호도해 버렸어요. 선생님들이 2008년도에 문제를 내면서. 그래서 유권에서 논리 해석이 정확하지 않게 해석하고 있지만 선의의 원칙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논리 유권 해석을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한다 이런 얘기죠. 그 대리권의 경우에 이제 선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제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았다. 그런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다. 이거는 선의 제3자죠.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선의점자가. 그런데 그거 효력이 없다고 본인이 책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선의점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선의악의는 또 뒤에서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영업하는 때 등기해야 한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그죠? 선의지점자에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하게 책임을 져라. 뭐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여태까지 설명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이 부여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정 대리인은 우리가 친권자, 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우리가 성년 후견인 이렇게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업 사용인은 다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선의학이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법률행위라면서 그 관련된 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정을 알고 한 자는 악이. 그러니까 대리권이 제한됐다라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 악의 지점자라고. 대리권이 제한되는지 몰랐다. 선이죠. 이런 경우는 보호하자. 우리가 선이 이게 문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선의 악의가 아니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그러면 악의. 몰랐다. 그럼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원칙적으로 선의 지점자는 보호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에 관한 내용도 가끔 나오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업장부 경우에서 모든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럼 틀린 게 뭐냐면은 소상인은 상업장부를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상인은 원칙적으로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맞는데 모든이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죠. 그게 왜냐면 소상인도 상인의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인 소상인 제도를 두고 있는 거는 자본금 총액 1,000만 원 미만의 규모를 가진 자에게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규제한다는 것은 보호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의해서 이거를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정보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자주 문항으로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구조도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자연인인 상인만 소상인이죠.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소상인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명의 사업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세제자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는 이제 새로 생긴 거고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5천만 원 1,000만 원의 어떤 최저자본금 제도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논리가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얘기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해버렸잖아요. 1,000만 원, 뭐 우리가 위안에서도 마찬가지. 주식해서 5천만 원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라고 하는 형태는 뭐 우리가 규모와 상관없이 소상인이라는 개념을 쓰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회사는 소상인이 없고 자연인인 상인이 1,000만 원 미만 이거를 우리는 소상인이라고 1,000만 원 이상 그럼 뭐가 돼? 완전 상인이 된다.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입법 취지는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 이런 것들도 다시 하면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질 않죠. 회사가 아닌 상인이다. 소상인, 한 명에서 합쳐서 해도 소상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옛날에 좀 나왔던 건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조문구 자체로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전체를 검토해 보면요. 자기 명의가 뭐냐. 판례에 의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인 상인은, 주체가. 그 상거래상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되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판례도 이제 뭐냐면은 판례의 경우에 우리가 상인을 누구로 볼 거냐. 상거래 기속 주체를 상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한 자를 상인을 볼 거냐. 그러면 신고를 남편을 했다면 남편을 상인을 볼 거냐, 부인을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주체가 다른 경우에, 그죠? 실제적으로 영업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는 거는 상거래상 권리 의무의 주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분을 우리는 상인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 친권자가 자녀를 위해서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승낙 없이 영업을 하는 미성년자가 상인이다. 법정 대리인의 승낙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모르잖아요, 잘.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미 그냥 효력이 생겨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취소권자가 이제 미성년자 포함돼서 법정 대리인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급해가지고, 행위를 할 때 소급해가지고 부여가 되는 거죠.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뭐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취자라든가 정신상실자, 그다음에 유아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6살짜리가 마트에서 상가를 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의사무능력자냐, 아니면 제한능력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비 걸릴 텐데, 제한능력자로는 시비는 잘 안 걸리겠죠. 의사무능력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한능력자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취소하면 이제 싸움이 나죠. 16살짜리가 뭐 물건 샀는데 왜 취소하냐. 근데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행위는 22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학설에 의하면 하나를 더 포함되는 거죠. 다수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23가지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상행위 22가지가 들어가 있고, 담보부 사채 신탁법 23조 2항의 사채총액의 인수, 이거는 우리가 상대적 상행위와 그 절대적 상행위를 구분했을 때는, 이제 상대적 상행위는 그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인 상행, 영업으로 하는 행위와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포함할 때 이게 상대적 상행이고, 절대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상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부사채 신탁,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는 영업으로 하느냐, 영업을 위해서 하느냐와 상관없이 요거는 상행이다. 그래서 절대적 상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 상행에 포함되지만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는 이제 당연상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인수는 46조에 우리가 14호에 우리가 규정돼 있잖아요. 신탁의 14조인가 15호인가 돼 있는데, 그게 신탁의 인수가 이제 우리가 상법에 규정을 되고 있는데, 그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신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 그 신탁의 인수를, 그죠? 신탁의 인수를 우리가 이제 범위로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데 그럼 다수설은 이제 범위에 상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아니다. 그래서 24가지가 아니고 22가지, 3가지다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가 따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23가지 하나 더 들어가서 사채총액 인수까지 해가지고 23가지를 가지고 당연상인을 정한다. 사무실에 종업원을 갖춰서 정보센터, 그죠? 광고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그러면 46조 7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강산업을 하는 회사는 46조의 18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물 또는 토속 시치에 관한 행위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 설명을 했죠. 1차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제상인을 두자 농산물, 수산물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산업자 그죠? 농부 이런 경우는 당연 상인이 안 되죠. 46조에 열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제상인 점포를 갖춰가지고 영업소를 갖춰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제상인은 되는데 광산업자도 1차 산업이잖아요. 광산업, 광물 이런 것들도 1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좀 크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당연 상인으로 하자.
46조 18호에서 강물동 토속의 취체에 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당연상인이다. 의제상인이 아니고 당연상인이다. 간혹가다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고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의제상인이다 이래가지고 틀리죠. 틀리는데 이런 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조를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요거는 이제 46조 22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당연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46조 조문은 기본적 상행이 이렇게 해서 출제되지는 않지만 당연상행, 그다음에 상행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오니까 기억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제상행이죠. 판례에서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설비상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우리 상인자 의제상인이 되는 거고요. 변호사, 우리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하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읽지 않아도 뭐 그렇게 다시 정리하면 학원은 의제상인이 된다. 근데 이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까지 이런 것들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의뢰상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는 뭐 상인 자격이 안 되니까 이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렸는데 의사나 이 경우도 우리가 5년의 상사채권 채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과 상실 요 부분이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입니다. 그럼 취득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인은 상인 자격의 취득이 뭐예요? 취득은 자연인이면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죠? 그러면 자연인의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 우리 이제 권리 능력자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 능력자. 그러면 자연인은 모두 권리 능력자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렇게 돼 있지만 권리 무능력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너 권리 무능력자야?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뭐, 이게 우리가 권리 무능력자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권리 무능력자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권리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인은 누구라도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뭐 이렇게 두는 거죠.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의사 무능력자도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졌죠.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잖아요.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우리가 그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법적으로 뭐죠?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을 정신 상실로 전제로 본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면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법적으로 우리가 선고를 받으면 그죠?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성년 후견인이 바로 정신 상실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놔두면 의사 무능력자고 그다음에 법으로 우리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로 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법률행위는 안 하지만 좀 다 이게 제한 능력자냐 의사 무능력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다음에 최초의 보조적 상해를 또 상해 자격을 취득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최초의 보조적 상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뭐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따지고 그랬었는데 영어 배제하더라도 구준비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 상해 자격을 취득한다. 최초의 보조적 상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유인물을 뿌린다든가 간판을 건다든가 뭐 이런 등등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유인물부터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보조적 상해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상해 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인 말고 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죠? 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자연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자연인처럼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리법인인 회사는 상인자격의 취득이 뭐가 돼요? 상인자격의 취득이 등기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가면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은 등기 시에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리법인인 그 회사의 경우는 등기 시에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권리 의무 능력자가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태생적 상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언제 상실이 되느냐? 그럼 자인이는 영업을 그 폐지 신고할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아예 완전하게 안 하는 그런 시기에 폐지해서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이제 완전하게 할 때가 이제 우리가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상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법인도 마찬가지인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경우는 이제 상실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가끔 시험에 최근에 안 나오지만,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회사로 넘어가죠. 그럼 청산 회사라고 하는 건 청산 중에 목적 범위 내에서 상인자에게 상실을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상실이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청산 종결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틀리는 거죠. 청산 종결 등기를 해도 재산이 일부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을 다 모두 처리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바로 그런 거죠.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상인자를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의뢰 상인이 된다.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는 상인자를 취득할 수가 없다.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죠. 예, 상인자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는 설립 등기 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국가나 지방자치 공익법인의 경우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익법인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우유를 팔잖아요. 건국우유, 연세우유 이런 거 팔잖아요. 건대는 이제 우리가 저것도 팔죠. 햄도 팔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때 이제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나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최초적 보력 상인을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중간법인 이런 것도 옛날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잘 안 나옵니다. 특수공법인 상인자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일반공법인은 상인자를 취득할 수 있고 중간법인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옛날에 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죠. 모든 의제 상인은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죠? 모든 의제 상인은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뭐 어쨌든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민사회사도 의제 상인인데 등기 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설비 상인의 경우는 최초의 보조적 상인이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인인이 의제 상인은 최초의 보조적 상인이 그다음 민사회사는 등기 시에 취득한다. 그다음에 상인자격의 상시식이 자인이 일반 공법인 공익법인은 자인인 것 같다. 종결함으로써 회사는 뭐예요? 어, 청산 종결 등기가 아니고 재산이 남아있으면 재산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 상실한다. 그래서 해산 사유가 발생되면은 상실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해산 사유가 발생되면 청산 중에 해사로 넘어가고 그 청산 절차가 종결할 때 상인자격이 상실한다. 그 청산 종결 시에 등기 시에 상실하지 않고 완전하게 정리했을 때 상실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면 상인 자격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대로 다 우리가 권리 능력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잘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권리 무능력자라는 개념은 없다. 그죠? 행위 무능력자는 없어졌고 그게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 무능력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성립이 안 된다, 처음부터. 근데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유효하게 법률이 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건 무효행위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그죠? 무효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금고다라고 하는 건 상인자에게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새마을 기금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등치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금고 이것도 기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 돈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복잡하죠. 이론적으로 이제 따질 얘기긴 하지만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기금 이런 것들은 상인자격이 아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에서 회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비영리하니까 민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전 채권에 관한 어떤 소멸시효 기간 10년인데 새마을 금고에서 그 상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새마을 기금에서 상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죠? 상인인 회원에게 빌려준다. 그럼 한쪽이 상인이잖아요. 그럼 상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법의 대상이 민법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상인이면 그죠? 상대가 비상인 모두 다 되는 거예요, 모두. 비상인. 그죠? 일반인이죠. 영리활동.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법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25년에도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상인인 회원을 상대로 하면, 그죠? 10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마을 금고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 행운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새마을 금고나 새마을 기금 이런 거는 비상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이제 하던 게 증치가 커져가지고 비리가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말고 어쨌든 그냥 원칙대로 비상인이다.
그러니까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비상인이다. 그래서 돈 이자 받고 이런 거 연체 지급받는 거 돈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협동조합도 여기 나왔는데 우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는 이루어지면 이제 농업협동조합이 이제 조합이라잖아, 조합.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냥 농협중앙회 그러면 이제 이게 은행이잖아요. 그럼 이건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설립된 조합이라고 하는 건 직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우에 이제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농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을 맹글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회원을 위해서 물건을 파니까 그 회원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상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설치된 직판장, 지금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상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상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지금도 그렇게 따지는데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커져서 한국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아직도 조문이나 판례에서는 아직도 일천한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직판장.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인이 아니다. 상인으로 인정된다 했으니 틀렸죠.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26년도에도 한번 상인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걸 다시 보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이제 이런 권리 능력자, 의사 능력자, 행위 능력자, 불법 행위 능력자. 그럼 불법 행위 능력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적법행위죠. 근데 법률 행위를 하면서 법을 위반한다 그러면 위법행위죠. 그 위법행위 중에서 고의 또는 가실이 수반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는 건 모두 위법행위인데 그 중에서 고의 가실이 수반되는 걸 불법행위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이제 회사의 불법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기관에 의해서. 자,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은 그냥 권리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럼 권리 능력을 언제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옛날에는 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인,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가 태어나는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고 권리 능력자만 모두 다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권리 무능력자는 없다. 권리 무능력자는 없다.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 능력이다라고 하면 이 의사 판별 능력을 이제 정하는 거죠.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입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법전이죠. 법률에 의해서 입법부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법률 정책적이고 그래서 입법 정책적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법 정책적으로 하니까 실제성과 편의성이 도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의 상법의 경우에 있어서 정하는 부분은 이제 상법전하고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라면 대상은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럼 상법의 대상은 우리가 3조에 나오잖아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인이면 상법을 적용한다. 둘 다. 그럼 대상이 1인만 상인이면 상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법의 대상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그죠? 이런 걸 갖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1804년, 1807년, 1804년에 프랑스 민법이 생기고 1807년에 프랑스 상법이 민법으로부터 상법이 독립됐잖아요. 그럼 독자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민법은 민법이고 상법은 상법이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정해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상법은 뭐냐?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 그럼 그건 뭐냐?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뭐냐? 그러면 법에 나오잖아요. 일방적 상행이다. 이 입법 정책적으로 의사 판별 능력을 정하는 게 의사 능력, 의사 판별 능력이 되는 거고, 이 의사 판별 능력에 의해서 행위 능력이 정해지잖아요. 그 행위 능력이 이제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우리가 18세가 아니고 19세잖아요. 18세는 미성년자야. 그러면 친권자가 필요해. 법률적인 대리해주는. 그러면 웃기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은 18세입니다. 옛날부터 18세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최근에 19세로 줄였잖아요. 근데 18세로 못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민법상, 사법상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공법상에서 우리가 뭐냐면 그 선거 능력, 선거 18세로 하면 복잡해지죠. 고2, 고3이 이제 18세가 되는데 걔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 능력은 우리가 의사 판별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미성년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19세로 정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여기는 18세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능력이라는 거는 지위 또는 자격이에요. 권리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리 능력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의무 능력을 포함시켜서 권리 의무 능력자라고 권리 능력자를 표현하면서 권리 의무 능력자를 말하는 거고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거가 없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 의무 능력은 권리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채권자가 권리자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낌이 할 때. 그다음에 채무자다. 그럼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권리 능력은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되고 권리 무능력자는 없다.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하는 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된다. 이런 어떤 얘기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고 권리 무능자는 없으니까 누구라도 자연인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사 능력은 의사 판별 능력이다.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아 만취자 정신상실자인데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거죠.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뭐냐면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유효한데 취소권자,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행위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우리가 무효다.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기준으로 의사 판별 능력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죠. 18세는 우리는 제한 능력자고 19세는 행위 능력자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사법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법에서 헌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은 당연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지체하고 자폐증 환자인데 그럼 얘네들이 처음부터 의사 능력이 없느냐? 의사 판별 능력이 없느냐? 어느 정도 범위에서 판별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이게 좀 제목이 뭐 이름 자체가 이상하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면 뭐 어려워요 더 굉장히 더 어려운 어떤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문제가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정신지체나 자폐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능력자로 하자 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게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근데 이제 제한되는 범위 이제 뭐냐면 법정 대리인 등이 이제 제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이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부분에서 하면은 상인 자격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냥 그 법정 대리인 허락 없이 우리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 8조 1항에 대한 거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게 등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어떤 법 내용으로 볼 때는 좀 우리가 입법적 불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법을 맹그는 사람들도 그 피한정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능력자라는 걸 알면서도 잘 생각을 못하는 거. 제한능력자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혼선을 빚어진 것 같은데 입법적 불비의 부분이지만 시험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어쨌든 여기까지 어떤 설명을 해봤고요. 여기 나오네요. 법정 대리 허락을 얻지 않고 한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 취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죠. 의사무능력자는 처음부터 무효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영업 능력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업 능력자 부분에. 근데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허락을 받으면 능력자가 돼서 할 수가 있고 그죠? 법정 대리인 허락을 안 받고 뭐 우리가 상해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뭐 영업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상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고 하면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얻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허락을 얻지 않으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피한정 의견이 그렇게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 상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원래 이제 제한 능력자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친권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근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 상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허락을 얻어도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이에 영업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여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영업행위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가냐면은 제한 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로 정한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부여다.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그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독자적인 행위를 하면, 그죠?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권자가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부여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의사무능력자는 처음부터 무효다라고 하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상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법정 대리의 허락을 받아도 독자적으로 영업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서는 뭐 우리가 상인자에게 취득과 상실 단순한 거죠. 권리 능력자면 자연인은 뭐 우리가 상인자에게 취득한다. 최초의 보조적 상인을 했을 때 된다. 그 다음에 회사의 경우는 등기시다. 그다음에 상시시는 언제나 이런 거 기억하면 되는 거죠. 회사의 경우는 우리가 청산 종결을 완전히 하는 거 등기시가 아니다. 그래서 영업을 폐지해서 완전히 종료할 때 자연이는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 두고 뭐 시험에서 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한번 혹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상고 청취 상행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 거는 이제 상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총평, 상법 총칙에 대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올 건가 라고 하는 어떤 부분 등등을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행위가 넘어갈 때는 상행위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다 개방을 했는데 그죠? 공개를 하는 어떤 상황인데 상행위부터는 책을 산 사람에게만 그죠? 일부 공개를 해가지고 산 사람한테만 공개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뭐 제가 뭐 보니까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거 보면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강의를 해보는 거죠. 막 이론적인 설명을 막 이제 상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는 거지만 왜냐면 처음에 알아야 되니까 상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 저하고 이제 공부하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이제 뭐냐면 상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상법전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그 상법의 어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되는 거죠. 시험의 어떤 상법의 언어는 이제 뭐냐면 상법전이라는 거지. 그 상법전 자체가 이제는 뭐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상법 이론이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상법전의 내용들을 잘 추스려서 우리가 공부해 두는 게 지금 객관식 시험에서 보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저하고 진정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상법적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에게만 이제 우리가 강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나머지 제 7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